명문 사립학교에 그 누구도 억만장자의 청각장애인 아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형편의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능숙하게 수어로 대화를 시작했고 그 모습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준석은 운동장 한 구석에 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8살 민재는 벤치에 홀로 앉아 장난감 자동차들을 일렬로 정교하게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민재 곁을 달려 지나갔지만 민재는 자신만의 조용한 세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준석은 아들을 보호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정작 그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는 놓지 못한 듯 했습니다. 박 회장님. 민재의 담임인 최 선생님이 걱정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재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학업 성적은 정말 뛰어나지만 민재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릅니다. 준석은 턱 근육을 조이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대화는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3년 전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난 뒤 민재의 장애를 함께 짊어지게 된 준석은 아들을 과잉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튜터를 고용했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에 민재를 보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주었지만 정작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만은 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민재와 소통하는 법을 모릅니다. 최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초 수어를 가르쳐보려 했지만 이해합니다. 준석은 모래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을 잘랐습니다. 민재는 언제나 글자를 쓰고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늘 혼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차로 걸어가는 길에 준석은 아들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민재의 초록색 눈동자는 엄마 수진을 닮아 초롱초롱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준석이 서툰 수어로 물었습니다. 몇 년을 연습했지만 그의 손짓은 여전히 투박했습니다. 민재의 작은 손이 허공을 우아하게 갈랐습니다. 똑같아요.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요. 괜찮아요, 아빠. 나에겐 책이 있으니까요. 준석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수조원 가치의 기술 제국을 운영하고 이사회를 장악하며 어떤 협상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였지만 정작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결만은 선물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을 거야. 준석이 약속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가로수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석은 백미러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재는 공책에 그림을 그리며 상상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편안함이 아닌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잠든 뒤 준석은 문간에 서서 아들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선반 위에서는 수진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수어를 유창하게 배웠고 민재가 소리 없는 웃음으로 몸을 떨 때까지 함께 웃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당신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석은 어둠 속에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최 선생님이 들뜬 표정으로 교문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준석 씨,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오늘 전학생이 옵니다. 구립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아이인데 민재와 동갑이에요. 준석은 그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민재를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란 민재를 이해하지 못할 또 다른 아이일 뿐이었고 아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실 문에 다다랐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발의 어린 소녀가 민재의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작은 손은 허공에서 유려하고 완벽한 수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밝은 표정으로 혼잣말을 수어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석이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 즉 희망이 민재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연습을 멈추고 문간에 얼어붙은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소녀의 손이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안녕, 난 김하연이야. 네가 민재니? 최 선생님께 네 얘기 들었어. 수어를 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준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의 손동작은 자연스러웠고 표정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7살 소녀의 수어는 마치 평생 청각장애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비즈니스 회의를 위해 고용했던 전문 통역사들보다도 우아했습니다. 민재는 긴장한 채 혜운과 아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재는 가방끈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재는 조심스럽게 교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너 정말 수어를 할 줄 알아? 민재의 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알파벳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줄 아는 거야? 당연하지. 혜은의 얼굴이 진심 어린 기쁨으로 환해졌습니다. 내 남동생 지호도 너처럼 귀가 안 들려. 지호는 5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수어로 대화했어. 지호에게 사랑해라고 처음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배웠거든. 혜은은 옆자리를 활기차게 두드렸습니다. 여기 같이 앉을래? 창가 쪽 좋은 자리를 맡아뒀어. 밖에서 새들이 나는 걸 보는 게 좋겠어. 새들은 하늘 위에서 수어를 하는 무용수들 같거든.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준석은 민재가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억지로 노력하는 어른들에게 보여주던 예의상 미소가 아니라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바꾸고 걱정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민재는 신이 나서 옆자리로 뛰어갔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잊은 채 혜은의 곁에 앉았습니다. 최 선생님이 준석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혜은이는 어제 전학 왔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옮겨야 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놀라운 아이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에게 기초 수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준석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재와 하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깊은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아끼는 미니카 컬렉션을 보여주며 연도와 모델을 설명하자 아이들의 손은 나비처럼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하연은 집중해서 듣더니 자신이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수어로 들려주었고 민재는 몸이 떨릴 정도로 소리내지 않고 웃었습니다. 아빠. 민재가 행복이 가득한 얼굴로 수어를 보냈습니다. 하연이는 비밀의 화원 이야기를 전부 수어로 할 줄 알아요. 내가 몰랐던 단어들도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수어로 된 노래도 있대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는 뒷좌석에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자발적으로 공유한 것입니다. 아이의 모든 몸짓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혜은이 동생 지호도 나처럼 귀가 안 들린대요. 혜은이는 지호를 위해서 혼자서 수어를 다 배웠대요. 내일은 지호에게 단어를 가르쳐 줄 때 쓰는 색깔이랑 모양 게임도 보여준대요. 준석은 민재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내일 아침 등굣길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밤에 민재를 재우며 혜은의 이야기를 듣던 중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혜은의 가족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왜 그렇게 어린아이가 수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전학을 와야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지난 몇 년간 본 적 없는 에너지로
교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이미 도착해 책상 위에 색깔 카드와 작은 장난감, 그림책들을 정성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민재야. 혜은이 밝게 수어를 보냈습니다. 감정게임 할 준비됐어. 지호가 기분을 말할 수 있게 내가 만든 게임이야. 정말 재밌어. 약속할게. 준석은 평소보다 오래 교실 문간에 서서 민재가 다른 아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민재는 하은이 과장된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에 즐거워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혹시 민재 아버님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준석이 뒤를 돌았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낡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옷은 발에 있었고 밑단은 정성스럽게 수선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금발머리는 피곤한 듯 묶여 있었고 혜은과 똑같은 파란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 혜은이 엄마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거친 피부와 짧은 손톱, 관절 마디마디에 작은 상처들이 돋보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혜은이가 민재 얘기만 했어요. 저녁 식사 때 민재 이름을 수어로 50번은 넘게 했을 거예요. 우리 하은이와 친구가 되게 해주셔서, 혜은이가 어딘가에 소속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준석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감사라는 말보다는 거의 절박함에 가까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감사라니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일 뿐입니다. 미연의 눈에 준석이 읽어낼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인지 수치심인지 혹은 안도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지호나 민재 같은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는 건 아니니까요. 하은이는 전에도 학교를 2번이나 옮겨야 했어요. 지호를 위해 통역을 하거나 지호를 놀리는 아이들과 싸울 때마다 다른 학부모들이 혜은이가 소란스럽다고 항의했거든요. 그녀는 주차장에 세워진 고급 차들을 불안하게 훑어보더니 피곤한 눈에는 닿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전 이만 출근해봐야겠네요. 아침 교대 근무가 있어서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박 회장님. 그녀는 준석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석은 수많은 질문을 품은 채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김미연이라는 여성에게는 뭔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싱글맘의 피로를 넘어선 깊은 슬픔, 그리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평소보다 활기차게 차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혜은이한테 새로운 수어 15개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혜은이가 지호에게 가르쳐주는 게임들도 보여준대요. 지호가 무섭거나 슬플 때 도움이 되는 게임이래요. 지호가 혜은이 남동생이지? 준석이 알고 있었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네, 5살인데 저처럼 귀가 안 들려요. 혜은이가 그러는데 지호는 정말 똑똑하대요. 소리 듣는 아이들보다 더 똑똑할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옛날 학교 아이들이 지호를 많이 괴롭혔대요. 지호가 소리내서 말하려고 하면 이름 부르며 놀리고, 그래서 여기로 이사 온 거래요. 민재의 손동작이 빨라졌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빠, 혜은이를 우리 집에 초대해도 돼요? 제발요, 아빠. 저 말 잘 들을게요. 준석은 망설였습니다. 이 가족의 상황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간절한 눈빛과 아들이 지난 며칠간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생각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혜은이 어머니께 여쭤볼게. 그날 저녁 준석은 혜은이가 다녔던 구립초등학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지원은 부족하고
교실은 과밀했으며 특수 교육 자원이나 수어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호에게 수어, 통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환경에서 왜 그 헌신적인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부유한 사립학교로 옮겨온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7살 소녀가 전문 통역사보다 더 뛰어난 수어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일까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혜은은 민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선물인 진정한 우정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오후 준석은 용기를 내어내어 혜은이를 데리러 온 미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더 지쳐 보였고 주차장에 질비한 고급 차들을 보며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연 씨, 민재 아빠 박준석입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혜은이가 민재랑 놀러 오면 어떨까 해서요. 민재가 일주일 내내 졸랐거든요. 미연의 얼굴에는 놀라움, 걱정, 그리고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번 주말은 좀 바쁠 것 같아요. 혜은이가 집에서 도와줄 일도 많고 민재와 책 이야기를 나누던 하연이 대화를 듣고는 엄마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민재네 집에 책도 많고 넓은 마당도 있대요. 거기서 밖에서 수어 연습도 하고 싶어요. 지호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하윤아, 전에도 얘기했잖니. 미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흔들리는 결심을 읽었습니다.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칠 수는 없어. 민재는 어른들 사이의 긴장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민재의 손이 머뭇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혜은이 엄마가 절 싫어하시나요? 아니야, 민재야, 절대 아니야. 준석은 무릎을 굽히고 민재의 눈을 맞추며 달랬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준석은 다시 미연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더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집이 불편하시면 공원에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딱 한두 시간만이라도요. 이번 주 내내 민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건 수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호의 이름이 나오자 미연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지호가 오늘은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지호는 가끔 잘 못 먹으면 아프거든요. 그녀는 말을 멈췄지만 혜은의 표정은 깊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은은 민재에게 빠른 손짓으로 무언가를 전달했고 민재의 눈은 이해와 걱정으로 커졌습니다. 민재는 미연이 보지 못하게 준석에게만 비밀스럽게 수어를 보냈습니다. 아빠, 혜은이가 그러는데 지호는 가끔 먹을 게 부족해서 아픈 거래요. 혜은이가 매일 학교 급식을 나눠주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대요. 준석의 가슴이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낡은 옷,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 초대를 거절하던 태도, 고급 차들을 향한 불안한 시선. 김미연의 모든 행동이 가슴 아프게 이해되었습니다. 김미연 씨, 준석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두 아이 모두 저희 집으로 오게 해주세요. 제가 정옷 좀 모시러 가겠습니다. 같이 치킨도 시켜 먹고 아이들이 편하게 놀게 해주죠.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냥 친구끼리의 만남일 뿐입니다. 미연의 자존심과 아이들의 필요가 머릿속에서 싸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성애가 고집을 꺾었습니다. 정말 폐가 되지 않는다면 혜은이가 이번 주에 정말 행복해하긴 했어요. 폐라니요? 천만에요. 준석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속으로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고 미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남은 음식을 보낼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아이답게 놀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재는 준석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하은이네 가족은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왜 음식이 부족해요?
다른 가족들은 다 먹을 게 있잖아요. 준석은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가끔 정말 좋은 사람들도 아주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한단다. 중요한 건 혜은이가 네 친구라는 거고, 진짜 친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야. 민재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결연하게 수어를 보냈습니다. 내일 제가 가진 모든 걸 혜은이랑 지호랑 나눌 거예요. 혜은이가 매일 저랑 모든 걸 나눠주는 것처럼요. 토요일 아침, 준석은 점점 더 낙후된 동네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파트는 도시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깨진 창문은 판지로 가려져 있었고 보도블록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사방에 낙서가 가득했고 습기와 절망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준석이 문을 두드리자 미연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휑하고 차가운 반지하 방을 보고 준석은 표정 관리를 하려 애를 써야 했습니다. 가구는 거의 없었고 전부 중고였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부엌에는 낡은 가스레인지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하은이가 곧바로 남동생 지호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났습니다. 지호는 누나처럼 금발의 파란 눈을 가졌지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걱정을 짊어진 듯 가냘퍼 보였습니다. 5살 지호는 수줍게 혜은의 다리 뒤로 숨었지만 민재가 차에서 내려 안녕, 난 민재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라고 수어를 하자 지호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습니다. 성북동의 준석의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백미러를 통해 세 아이가 빠른 수어로 대화하며 서로 다른 환경을 뛰어넘어 유대감을 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연은 지호를 위해 모든 대화를 통역해주며 동생이 소외되지 않게 챙겼습니다. 민재는 신이 나서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준석은 그 모습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민재는 주의력이 짧고 쉽게 당황하는 지호를 위해 본능적으로 투어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해우는 수어로 이야기를 만들고 술래잡기를 결합한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정원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은아, 준석이 간식 시간에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수어를 어디서 그렇게 예쁘게 배웠니? 웬만한 전문 통역사보다 더 잘하는구나. 하연의 표정이 7살 아이답지 않게 진지해졌습니다. 지호가 아주 어릴 때 무서워해서 빨리 배워야 했어요. 아빠가 떠난 뒤로 엄마는 밤낮으로 일을 하셨고 지호는 자기가 필요한 걸 아무도 몰라주니까 몇 시간씩 울었거든요. 그래서 전 매일 밤 도서관 책이랑 유튜브를 보고 연습했어요. 제가 지호의 목소리가 되고 귀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7살 아이가 짊어졌던 책임감의 무게가 준석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민재가 수많은 튜터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동안 혜은은 오로지 사랑과 절박함으로 스스로 언어를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준석은 점심으로 샌드위치와 과일을 넉넉히 준비했고 혜은이 그것들을 소중하게 냅킨에 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나중에 지호와 함께 먹을 끼니를 챙기는 것이겠지요. 오후가 되자 지호는 너무 열심히 논 탓인지 민재와 하은 사이의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혜은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민재는 부드러운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잠든 동생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이 준석을 향해 진지하고 고마운 얼굴로 수어를 보냈습니다. 지호가 이렇게 많이 웃고 평화롭게 자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에겐 꿈 같은 날이에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다시 반지하 방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뒤에도 준석은 혜은과 지호의 고마워하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벌써 다음 만남을 계획하며 지호에게 가르쳐줄 게임과 하은에게 빌려줄 책 목록을 읊어댔습니다. 아내 수진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준석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민재가 행복해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 이 예상치 못한 인연이 자신들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석의 사무실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김미연이라는 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약도 없었지만 그녀는 절박한 의지로 건물 보안 요원들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미연은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입던 그 낡은 남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쥔 손은 눈에 띄게 떨렸고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사무실을 불안하게 훑었습니다. 박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전학을 왔는지에 대해서요. 혜운이랑 지호는 제가 해온 거짓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준석은 집중해서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연이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느껴졌습니다. 혜은이는 예전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전학을 와야 했어요. 혜은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호를 놀리는 아이들로부터 동생을 지키려다 그렇게 됐어요. 아이들은 지호가 소리 내는 걸 비웃었고 지호의 보청기를 빼앗아 던졌어요. 혜은이는 동생을 지키려다 싸움까지 하게 됐죠. 미연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혜은이가 점점 공격적이고 소란스러워진다며 지호가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특수시설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어요. 준석은 미연이 아닌 그 연약한 아이들을 외면한 시스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 있어요. 미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밤에 청소 일을 3군데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호는 학교에 대한 악몽을 꾸고 혜은이는 잠도 못 자고 동생을 달래줘요. 혜은이 성적은 떨어졌고 전 제가 엄마로서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공식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호의 잦은 결석과 혜은이의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새 출발을 하려고 여기로 이사 왔지만 그들이 계속 쫓아와서 저를 부적격한 엄마라고 판단할까봐 두려워요. 미연은 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성의 어린 단호함으로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민재를 정말 좋아하고 지호도 혜은이가 가르쳐준 수어로 민재형 얘기를 계속해요. 하지만 저희가 가난하고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민재를 떼어놓으실 거라면 제발 지금 해주세요. 아이들이 더 정들어서 마음이 찢어지기 전에요. 그녀의 날 것 그대로인 고통스러운 고백은 준석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이들의 작은 행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준석이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혜은이와 보낸 일주일 동안 지난 수년의 비싼 튜터링과 치료보다 더 많은 우정과 친절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엄마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고 자애로운 아이들을 키워낸 분입니다. 미연의 평정심이 마침내 무너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석은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 저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접근성 및 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장애인 옹호와 우리 같은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분이 절실합니다. 저희 회사의 접근성 서비스 담당 이사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미연은 충격에 휩싸여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진짜 일자리를 주시는 건가요? 당신이 어렵게 얻은 경험과 하연이의 전문성을 사용해 다른 가족들을 돕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준석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연이와 지호는 저희 회사의 직장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연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석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예상치 못한 포장지에 쌓여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3주 후 준석은 사무실에서 미연이 임원들 앞에서 조용한 자신감으로 이사회를 주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낡은 옷과 지친 기색은 사라지고 전문적인 복장과 새로운 목적의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준석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까다로운 기업팀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특유의 부드럽고 진실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접근성 전략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연은 표현력이 풍부한 손짓을 곁들여 마케팅 이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잠재 고객의 약 20%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방과 후 민재와 지호는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혜원은 다른 아이들에게 기초 수어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재가 인내심을 갖고 지호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은 준석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님, 얘기 좀 해요. 서울에 영향력 있는 사격의 인사이자 주요 고객인 빅토리아가 토요일 자선 행사에서 준석을 구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방안을 훑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장님의 상황에 대해 수군거려요. 상황이라니요? 준석은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에요. 그 여자의 아이들이 민재와 어울리는 게 우리 사교계에 꽤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빅토리아의 목소리에는 준석이 경멸하는 상류층 특유의 무시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이사회도 그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끼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지켜야 할 품위와 기준이 있잖아요. 준석은 턱 근육을 조였습니다. 하은이와 지호는 민재의 삶에 기쁨과 우정을 가져다 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의 기준을 위협한다면 그 기준 자체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군요. 빅토리아의 웃음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그 여자는 아주 전략적으로 회장님의 회사와 인생에 파고든 거예요. 가난한 싱글맘이 두 아이를 이용해 외로운 억만장자 호라비에게 접근하는 것. 이건 전형적인 시나리오잖아요. 그 비난은 준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이 민재와 지호의 숙제를 도와주고 혜은이가 3명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준석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미연이 지호의 수학 학습지를 보다가 준석의 어두운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걱정이 있어 보여요. 그냥 업무 스트레스입니다. 준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재가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이 혜은이랑 지호한테 못된 말을 했어요. 가난한 애들은 우리 학교에 안 어울린대요. 그리고 하은이가 아빠가 부자라서 내 친구인 척하는 거래요. 준석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아이들이 멍청하고 진짜 우정이 뭔지도 모른다고 말해줬어요. 민재가 단호하게 수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 말을 듣고 혜은이가 정말 슬퍼 보였어요. 혜은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도 자기가 연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준석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는 빅토리아가 심어놓은 독한 의구심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며 준석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가장 진실된 관계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화요일 아침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준석이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박 박사가 미연 씨 가족에 대한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회장님, 김혜운과 김지호의 생활 환경 조사 과정에서 회장님의 성함이 거론되어 전화드렸습니다. 김미연 씨가 재정적 이득을 위해 회장님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준석의 뱃속에 얼음이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김미연 씨는 훌륭한 어머니이자 소중한 직원입니다. 누가 그런 제보를 했습니까?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부유한 가정을 유혹하도록 훈련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작된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재군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준석이 미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준석이 두려워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었는데 상황이 좋아질 때마다 무언가 모든 걸 앗아가 버려요. 미연 씨, 같이 싸우면 됩니다. 준석이 주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회장님과 민재까지 이 진흙탕에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제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나빠지기 전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성에 가득한 결연함으로 강해졌습니다. 지금 즉시 사직하겠습니다. 하은이와 지호도 이제 학교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 보이지 않자 민재는 가슴 아프게 반응했습니다. 민재는 빈자리에 앉아 하은이 어디 있어요? 라는 수어를 반복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하은이가 이제 학교에 오지 않을 거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석은 방에서 혜은이가 그려준 그림을 꽉 쥔 채 울고 있는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혜은이네 가족을 엄마처럼 떠나게 만든 건가요? 수진의 죽음을 떠올리는 아들의 말에 준석은 망치로 가슴을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 때처럼 영원히 이별하는 것도 아니야. 가끔 어른들이 단순한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단다. 하은이랑 지호 보러 가면 안 돼요? 제가 여전히 그 애들을 좋아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준석과 민재가 미연의 반지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도망치듯 다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혜은과 지호는 구석에 앉아 무너져가는 세계를 지켜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준석이 간청했습니다. 우린 같이 싸울 수 있어요. 저에겐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조사가 몇 달씩 이어지면요. 미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이 개입하고 민재의 삶이 엉망이 되면 어쩌죠? 회장님의 사업이 아동학대 조사 중인 가족과 엮여 타격을 입으면요. 혜은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민재를 보며 수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너랑 아빠한테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해. 넌 내 최고의 친구였어. 민재의 대답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 넌 나에게 행복을 줬어. 제발 날 다시 혼자 두지 마. 무거운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오며 준석은 빅토리아의 경고가 잔인한 뒷담화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준 세 사람이 그가 평생 쌓아온 명성과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모든 걸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 지위가 가족처럼 소중해진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다시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목요일 아침까지 준석은 서울의 가장 공격적인 가족법 변호사들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언론에 유출된 것입니다. 억만장자 아들의 우정 뒤에 숨겨진 진실, 아동보호기관 조사 착수, 가난한 가족의 의도적인 접근 의혹. 헤드라인은 잔인했습니다. 미연은 기회주의자로, 준석은 조종당하는 순진한 호라비로 묘사되었습니다. 사진기자들이 민재의 학교와 미연의 집, 준석의 사무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빅토리아의 영향력은 곧 드러났습니다. 3명의 주요 고객이 회사의 판단력과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준석을 칭송하던 이사회 멤버들도 이제 그의 결정력을 의심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박 회장님. 오랜 파트너인 김 이사가 긴급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틀 만에 주가가 12%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장님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불안해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린다고요? 준석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습니다. 제가 유능한 직원을 고용하고 아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회사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가 직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사단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장님이 잠시 휴직하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재는 식사를 거부하고 수어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매일 오후 창가에 앉아 해운과 지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민재가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우울증 징후를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변호사들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 미연의 불안정한 생활 패턴과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조종 가능성을 근거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운과 지호를 임시보호시설에 위탁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연이의 유창한 수어 실력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침통하게 설명했습니다. 7살 아이가 훈련 없이는 그렇게 수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없다고 보고 아이들이 부유한 장애인 성인이나 아이들을 조종하도록 훈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석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비난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혜은이가 어떤 아이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은 혜은이를 만나기 전 사용하던 통신장치를 쥐고 침대에 앉아있는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민재가 천천히 수어를 보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고 싶어요. 친구가 생겼다가 떠나는 건 너무 아파요. 아들의 깊은 슬픔을 본 준석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민재를 보호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잔인함으로부터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혜은이랑 지호를 위해 싸울 수 있다면 어떨까?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민재의 눈에 조심스러운 희망이 서렸습니다. 어떻게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면 된단다. 준석이 단호하게 수어를 보냈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더라도 말이야. 그럼 우린 여전히 가족인가요? 아빠랑 나랑 혜은이랑 지호랑요? 준석은 아들을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될 거야. 정부든 사회든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결정하게 두지 않을게. 그날 밤 준석은 미연의 가족을 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화려한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4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며 준석은 수진이 늘 가르쳐주려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토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찾아왔습니다. 최 선생님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님, 조사에 모든 판도를 바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혜은이를 가르친 지는 몇 주 안 됐지만 전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특별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녀는 혜은이가 예전 학교에서 받은 심리검사와 언어 전문가의 보고서가 담긴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적을 보세요. 혜은이는 단순히 수어를 배운 게 아닙니다. 언어 이해력에서 대학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호를 위해 직접 교육법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건 조종당한 아이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과 필요 때문에 경이로운 능력을 발달시킨 천재적인 아이의 기록입니다. 준석은 놀라움 속에 서류를 훑었습니다. 하은이의 지능지수는 상위 1%였고 언어 발달 측정 결과는 그녀가 지호와 소통하기 위해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 선생님들과 연락해봤습니다. 공격성 문제요. 혜은이는 학교가 방관하는 동안 지호를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동생을 보호한 것뿐입니다. 불안정한 생활요. 미연 씨는 지호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학교를 찾아 3번이나 이사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선생님은 혜은이를 가장 자애롭고 지능적인 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꺼낸 서류에 준석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동보호기관에 제보가 들어간 진짜 이유입니다. 빅토리아가 혜은이의 예전 학교 학부모 회장과 친분이 있더군요. 민재와 하은이의 우정이 공개된 직후 그녀가 직접 민원을 넣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역겨울 정도로 명확하게 맞춰졌습니다. 빅토리아는 단순히 편견을 드러낸 게 아니라 미연의 가족을 준석의 삶에서 쫓아내기 위해 치밀한 공격을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작은 소녀가 민재를 구했으니까요. 박 회장님. 민재는 외로움 속에 익사하고 있었고 혜은이가 생명줄을 던져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혜은이에게 생명줄을 던져줄 차례입니다. 최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의 교사로서의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 이미 청문회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이 가족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날 오후 준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연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자신의 사업 제국을 무너뜨릴 일생일대의 도박이었습니다. 회의론 가득한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전 오늘 미연 씨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이 조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혜은 양은 제 아들을 이용하기 위해 훈련받은 아이가 아닙니다. 청각장애인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스스로 수어를 깨우친 7살 천재 소녀입니다. 혜은이는 재정적 이득을 위해 민재에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민재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돕고 싶어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는 혜은이의 성적표와 교사 평가서를 확대해서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난하게 태어난 죄밖에 없는 한 천재 아이의 기록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아니라 편견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정이 경제적 지위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계획된 공격입니다. 객석에서 질문이 쏟아졌지만 준석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미연 씨는 제가 채용한 직원 중 가장 유능한 인재이며 제가 만난 가장 강인한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수년간의 사업적 성공보다 더 큰 기쁨과 목적을 제 삶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이 가족의 곁을 지키는 대가가 제가 일군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돈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준석은 마침내 자신이 민재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이자 수진이 믿어주었던 그런 사람이 될 용기를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서울의 엘리트 사회를 갈라놓고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준석의 전화는 지지자와 비판자들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고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는 계급과 우정, 가족에 대한 열띤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즉각적인 여파는 가혹했습니다. 세계의 주요 고객사가 추가로 계약을 종료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몇몇 유력 가문들은 논란을 피하려 자녀들을 민재의 학교에서 자퇴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장애 아동을 둔 수많은 가족이 미연의 가족을 지지하며 자신들이 겪은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박 박사가 다시 준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처음 통화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과와 함께 두툼한 서류를 준석의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회장님, 미연 씨 가족에게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초기 제보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인물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혜은이와 지호의 면담 결과 회장님의 말씀대로 혜은이가 놀라운 지능과 성숙함으로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심리평가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혜은이는 정서지능과 언어 능력에서 측정 불가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호에게 개념을 가르치는 모습을 시연해달라고 하자 즉석에서 아동 발달 전문가들을 감탄하게 할 만한 교육 계획을 짜더군요. 이건 조작이 아니라 천재적인 공감 능력과 지능입니다. 위탁 보호 권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준석이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오히려 미연 씨를 우수부모 표창 후보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평가한 아이들 중 가장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박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미연 씨가 저희 전화를 받지 않고 토요일 이후로 이웃들도 가족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준석의 가슴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니요? 시스템에 의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면 끝까지 싸우기보다 아예 사라지는 길을 택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준석과 민재는 미연의 반지하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낡아서 가져가지 못한 가구 몇 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미연이 남은 월세를 지불하고 주소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났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재는 몇 주 전 혜은과 지호와 함께 놀던 텅 빈 방에 앉아 절박하게 수어를 보냈습니다. 혜은아, 지호야, 어디 있어? 내 친구들이 돌아와야 해요. 아들의 고통을 본 준석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그들을 찾아낼 거야. 얼마나 걸리든 어디로 갔든 우리 가족을 다시 모을 거야. 약속해. 준석은 수진이 떠난 이후 결코 깨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맹세를 민재에게 보냈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 선생님으로부터 중요한 단서가 왔습니다. 박 회장님,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아요. 혜은이가 예전에 할머니가 강원도 가평의 작은 마을에 사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곳만이 유일하게 집처럼 느껴졌다고요. 1시간 만에 준석과 민재는 가평의 가을 풍경을 향해 북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내다보며 놀이터나 학교가 보일 때마다 혜은, 지호라고 수어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죠? 민재가 휴게소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면요? 준석은 민재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진짜 우정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거란다. 혜은이랑 지호도 자기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가평에 가까워질수록 준석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미연의 가족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 사랑을, 안락함보다 연결을, 그리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무엇보다 가족을 선택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가평의 작은 마을은 그림 엽서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단풍나무와 평화로운 분위기는 서울의 소라남과 동떨어진 세계 같았습니다. 준석과 민재는 최 선생님이 찾아준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낡았지만 아늑한 농가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민재가 흥분해서 준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보세요. 민재가 가리킨 마당에서는 두 아이가 은발의 할머니와 함께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차 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은이는 얼어붙은 채 서 있다가 빗자루를 던져두고 달려왔고 지호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민재도 차에서 튀어나가 마당 한가운데서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세 아이는 엉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야, 어떻게 여길 찾았어? 혜은의 손이 안도감과 기쁨으로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 널 어떻게 잊어? 민재가 단호하게 수어를 보냈습니다. 넌 내 가족이야. 아빠랑 내가 널 데리러 왔어. 미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기쁨, 그리고 깊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오시면 안 돼요. 조사며 회사며 민재의 안전까지. 미연 씨, 멈추세요. 준석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막았습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동기관에서도 당신의 무고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제보를 사주했는지도 밝혀냈고요. 혜은이의 할머니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난 하은이 할머니입니다. 이 아이들은 평생 겪을 고통을 이미 다 겪었어요. 만약 실망을 주러 오신 거라면. 할머니, 이분이 민재 아빠예요. 혜은이가 통역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일자리도 주시고 저랑 민재가 친구가 되게 해주신 좋은 분이에요. 약속해요.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준석은 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하은아, 지호야, 중요한 말을 하러 왔단다.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던 사람들의 말은 다 틀렸어. 혜은이가 돈 때문에 민재 친구인 척한다고 했지만 난 진실을 알아. 혜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졌기에 민재의 친구가 되어준 거야. 조종당했다고들 하지만 난 진짜 혜은이를 봤어. 동생을 위해 스스로 언어를 배운 그 예쁜 마음을 말이야. 준석은 미연을 바라보며 억눌러왔던 감정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이들을 이용해 저를 이용하려 한다고 했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과 아이들이 외로움에 갇혀있던 민재를 구했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잃어버렸던 제 본 모습을 찾아주었고요. 할머니가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준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연 씨,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제 돈과 지위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편견과 잔인함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요. 회장님의 회사는요? 명예는요? 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회사는 전보다 더 튼튼하게 재건될 겁니다. 이미 포용의 가치를 믿는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제 명예요? 준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침묵하는 억만장자보다 김미연, 김하윤, 김지호를 위해 싸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때 민재가 모두를 놀라게 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랑 차 안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하은이랑 지호랑 미연 아주머니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구 말고 진짜 가족이요. 혜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준석은 가평으로 오며 내린 결심을 말하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에게 저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단순히 편이나 보답 때문이 아니라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혜은이와 지호가 공식적으로 민재의 누나와 동생이 되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영원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미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난 네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누구도 짊어지기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걸 수년 동안 지켜봤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도 봤지. 이제는 누군가가 너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게 두는 건 어떻겠니? 미연은 경이로움과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준석을 보았습니다. 진심이세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 인생에서 이보다 진심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준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예전에 그랬어요. 가족은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매일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라고요. 민재는 처음 만난 날 이미 혜은이와 지호를 형제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제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혜은이가 갑자기 준석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그럼 민재가 영원히 제 남동생이 되는 건가요? 우리 다 같이 살고 지호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가 허락하신다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거야. 준석은 희망 가득한 눈으로 미연을 보았습니다. 미연의 대답은 말 대신 마침내 준석의 품에 기댄 모습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의 고독한 자립심이 사랑과 책임의 안도감 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6개월 후 준석은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정원에서 새로운 가족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혜은은 지호와 민재에게 수어로 이야기를 만드는 복잡한 게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새아이는 손으로 정교한 모험담을 만들어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미연이 커피를 들고 다가와 준석의 허리에 팔을 감았습니다. 억만장자 독신 생활을 벌인 게 후회되지는 않나요? 준석은 민재가 지호를 도와 나무 그네에 태워주고 혜은이가 옆에서 보호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만 후회돼요. 회사의 새로운 접근성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고 미연은 포용적 디자인과 소통에 관한 세미나를 전국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혜은과 지호는 새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으며 혜은의 언어적 재능은 이제 의심이 아닌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수진이 늘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 새아이를 침대에 눕혀줄 때 민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빠, 기억나요? 아무도 나한테 말을 못 걸어서 제가 슬퍼했던 거요. 지금은 저에게 최고의 대화는 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준 누나가 있어요. 가장 심오한 변화는 때로 가장 단순한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7살 소녀가 외로운 소년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한 선택, 자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거부, 그리고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집안의 사랑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운 아버지의 결단. 준석은 특별한 가족들을 둘러보며 수진이 가르쳐주려 했던 진리를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희망은 키울 때 자라납니다. 그리고 가족은 어떤 장벽을 넘어서라도 마음이 연결되기로 선택한 그곳에 존재합니다.